이 장갑 안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새벽 1시 폭설이 쏟아지는 강남 외곽, 장갑도 없이 핸들을 잡던 34살 택시기사 박도윤은 손님이 건넨 장갑 속에서 정체불명의 추적기를 발견했습니다. 옆 좌석에는 수조원대 그룹의 회장이 앉아 있었죠. 그녀를 태우자마자 어둠 속에서 검은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였어요. 그 순간 택시 문이 저절로 잠겼습니다. 원격 조작이었죠. 공장 설비 엔지니어 출신, 기계라면 눈 감고도 분해하는 천재 정비사였던 도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손님을 오늘 밤 안에 끝내려 한다는 것을요. 대체 누가 왜 재벌 회장의 목숨을 노리는 걸까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핸들을 잡은 이 남자는 폭설 속 추격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1시 강남 외곽도로에는 가늘던 눈발이 어느새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쏟아지며 아스팔트 위에 하얗게 쌓여갔죠. 택시기사 박도윤은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핸들을 움켜쥔 채 차가운 공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34살 택시를 몬 지 5년째였지만 이렇게 추운 새벽에 일하는 건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도윤의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핸들을 잡은 손바닥만큼은 따뜻해지지 않았죠. 그는 한쪽 손을 입에 가져가 호호 불어보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장갑을 집에 두고 온 게 후회되는 밤이었어요. 휴대폰 거치대에 꽂힌 호출앱 화면이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손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몇 번 눌러보았죠. 서버 오류인지 네트워크 문제인지 앱이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이런 눈 오는 새벽에 손님을 못 잡으면 오늘 수입은 물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처음 보는 것이었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엔 앱으로만 호출을 받지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빈 택시를 몰고 새벽길을 헤매는 것보다야 낫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택시입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사님, 지금 강남 쪽이시죠? 급한 손님이 계십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도윤은 문자로 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죠. 뭔가 찜찜했습니다. 전화 호출이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다른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두운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2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죠. 한 명은 키가 크고 양복을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고급 코트를 걸친 여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비서인 것 같았죠. 그는 뒷문을 열며 여성이 타도록 도왔습니다. 여성은 60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코트 깃에 닿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룸미러로 손님의 얼굴을 힐끗 살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눈도 맑고 자세도 반듯했거든요. 그런데 비서라는 남자가 문을 닫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차 안에서 술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조심해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되묻기도 전에 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도윤에게 내밀었어요. 밖이 추우니까요. 이것 끼세요. 검은색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했고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도윤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눈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요. 도윤은 손에 들린 장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린 손가락이 따뜻해지겠다는 생각에 얼른 장갑을 꼈어요. 왼쪽 장갑은 부드러웠습니다. 가죽 안감이 손을 감싸며 금세 온기가 퍼졌죠. 그런데 오른쪽 장갑을 끼는 순간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손바닥 안쪽에서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모난 판 같은 것이 가죽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죠. 도윤은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도 뻣뻣했어요. 마치 안쪽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는 것처럼요. 분명 새 장갑인데 한쪽만 유독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네. 도윤은 중얼거리며 손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장갑이었어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그 딱딱한 감촉은 분명히 이상했죠. 안쪽에 뭔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여성 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목적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뭔가가 스쳤어요. 뒤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2번 깜빡였습니다. 도윤은 사이드 미러를 보았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죠. 헤드라이트가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택시가 출발한다고 알리는 것처럼요. 도윤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택시기사로 5년을 일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차가 따라붙으려 한다는 것을요. 도윤은 장갑 낀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장갑의 손바닥 쪽 솔기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어요. 가죽 안감 사이로 손톱이 파고들었고 곧 무언가가 손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얇고 작은 검은색 판이었습니다. 동전보다 조금 큰 크기에 뒷면에는 아주 작은 배터리 같은 것이 붙어 있었죠. 도윤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장에서 설비 관리 일을 하던 시절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물류 창고에서 물건 위치를 추적할 때 쓰는 전자 태그였죠. 사람이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요. 도윤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리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죠. 손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방금 장갑 안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은 손바닥 위에 작은 장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순식간에 긴장이 퍼졌죠. 이건 사람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이에요. 누군가 손님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 문이 저절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찰칵. 4개의 문이 차례로 잠겼습니다. 도윤은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시였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이 택시에 손을 댄 것 같았어요.
문잠금 장치를 조작한 거죠. 그때 사이드 미러에 비친 검은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도로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택시 뒤쪽을 환하게 비추었죠. 눈 때문에 여전히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추적 장치가 땀에 젖어갔어요. 뒷좌석의 여성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골목 입구에서 검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송이들이 그 검은 차체 위에 쌓여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손님을 향해 말했어요. 손님, 지금 출발하면 위험합니다. 도윤은 손바닥 위에 작은 전자장치를 내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택시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바깥에서는 검은 차량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여성 손님은 그 작은 장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또렷하던 눈빛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룸미러를 통해 손님의 표정을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이 장치는 추적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손님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손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이런 상황에서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보더니 차갑게 내뱉었어요. 택시기사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도윤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손바닥 위의 장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전에 공장에서 설비 관리 일했었어요. 물류 창고에서 물건 위치 추적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 장치 보세요. 크기가 동전만 하고 뒤에 작은 배터리가 붙어 있죠. 얇아서 가죽 안에 숨기기 딱 좋아요. 새 장갑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건네면 받는 사람은 모르고 끼게 되는 거죠. 도윤이 장치의 구조를 설명하자 여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비웃는 듯 하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 도윤의 말을 듣고 있었죠. 아까 비서분이 이 장갑을 건넸잖아요. 새 장갑인데 한쪽만 무겁고 뻣뻣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량품인가 싶었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들어있었어요. 도윤은 장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성은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평소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 같은 거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 일정이요. 원래 다음 주였는데 갑자기 오늘로 바뀌었어요. 주치의가 전화해서 꼭 오늘 와야 한다고 하루에 3번이나 연락했죠. 도윤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비서도 바뀌었어요. 원래 비서는 갑자기 아프다고 했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 장갑을 건넨 거죠.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죠.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손님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죠. 손님,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면 꼭 칼이나 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성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고사요.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꾸미는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졌다거나 난방기 틀어놓고 자다가 질식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다거나. 도윤의 말에 여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가슴 쪽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비서가 뭐라고 했죠? 술 냄새 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손님은 술을 안 드셨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 도윤을 바라보았죠. 만약 오늘 밤 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회장님이 술을 드시고 비틀거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여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재빨리 히터 바람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뒷좌석 쪽으로 직접 향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도윤은 히터 방향을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히터 바람 계속 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져요. 창문 살짝 열게요. 그는 운전석 창문을 손가락 2마디 정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조금씩 들어왔어요. 여성의 기침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아까의 차가운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도윤은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량이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거리를 조금 좁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압박하듯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도윤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타이어가 눈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지만 도윤은 능숙하게 차를 컨트롤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량도 같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차 계속 따라와요.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다시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일방 통행 길이었어요. 검은 차량은 여전히 뒤를 따랐습니다. 저 사람들, 이 근처 지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로 가든 너무 잘 따라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추적기가 아직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새고 있는 건지. 여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도윤은 룸미러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회장으로 있는 아들이 오늘따라 연락이 잦았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사람이 오늘은 벌써 5번이나 전화했어요. 괜찮냐고, 어디 있냐고, 언제 집에 오냐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차마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 불편한 말씀이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해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인지 분노를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도로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어요. 미끄러운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저단 기어로 바꾸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눈길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5년간 택시를 몰면서 눈길 운전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죠. 손님, 블랙박스 확인 좀 해볼게요. 도윤은 계기판 옆에 블랙박스 화면을 눌러 녹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녹화 시간이 중간중간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전원을 껐다 켠 것처럼요.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택시에 미리 손을 댄 게 분명했습니다. 추적기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손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일단 저 차를 따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도윤의 말을 믿는 눈빛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택시기사와 손님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편이었죠. 도윤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자신이 아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택시가 사라져갔고 눈은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비게이션을 끈 채 기억에 의존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오히려 위험했어요. 넓은 도로에서는 저 검은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좁은 골목과 일방 통행길을 이용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택시가 첫 번째 골목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 좁은 길로 들어갔죠. 눈이 쌓인 도로 위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도윤은 사이드 미러를 힐끗 보았어요. 검은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꺾은 그대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요. 도윤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정도 골목을 돌면 놓치기 쉬운데 저 차는 너무 정확하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마치 도윤이 어디로 갈지 미리 아는 것처럼요.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끝에 작은 통로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었죠. 이 근처 지리를 잘 모르면 절대 모를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도윤은 슬쩍 속도를 줄이며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량은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췄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몇 초 후 그 차도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차는 이 동네 지리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추적기가 아직 살아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는 거였습니다. 손님,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서분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셨죠? 뒷좌석의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꼭 깍지를 끼고 있었죠. 네. 원래 비서는 갑자기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새 비서가 장갑을 건넨 거고요. 맞아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비서 교체, 장갑 속 추적기, 그리고 지금 이 추격.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죠.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검은 차량이 어느새 앞을 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길로 돌아서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이 뒤에서 숨을 들이켰어요. 공포에 질린 소리였죠. 어떻게? 도윤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에 좁은 내리막길이 보였어요. 제설이 안 된 길이었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위험해 보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도윤은 짧게 말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택시가 제설 안 된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타이어가 눈 위에서 헛돌았고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정임이 뒷좌석에서 비명을 삼켰죠. 도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눈길에서 급브레이크는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대신 저단 기어로 바꾸고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했어요. 핸들을 작게 움직여 방향을 잡으면서 천천히 내리막을 내려갔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량도 뒤따라 내리막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 차는 속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죠. 눈 쌓인 경사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검은 차량이 길 옆 가로등 기둥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리막 끝에서 재빨리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죠. 손님, 안전벨트 매셨죠? 도윤이 룸미러로 정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매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침착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살짝 안심하며 다시 앞을 바라보았어요. 택시는 주택가 사이 좁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눈 덮인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손님, 저기 편의점 보이시죠? 정임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24시간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환한 불빛이 눈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잠깐 저기 앞에 세울게요. 도윤은 편의점 앞에 택시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차를 세워둔 채 몇 초를 기다렸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까 가로등에 부딪힌 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차도 천천히 다가와 골목 입구에서 멈췄죠.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따라오고 있군요. 출발합니다. 도윤이 말하자마자 택시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편의점을 지나쳐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정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세웠다 가는 거예요? 저 차가 진짜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우연히 같은 방향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쫓는 건지요. 아까 저도 멈추니까 저 차도 멈췄어요. 확정이에요. 정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편의점에는 CCTV가 있어요. 우리 택시랑 저 검은 차가 같이 찍혔을 거예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죠. 도윤의 말에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기사라고 얕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젊은 기사는 생각보다 훨씬 침착하고 똑똑했습니다. 택시가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안 싸움이면 어쩌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도윤은 거의 들리지 않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정임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죠.
도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 간의 일에 끼어들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휴대폰 배터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화면을 확인하니 이미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차량 USB에 휴대폰을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충전해 둘게요. 정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쉽지 않았겠죠. 도윤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경찰서?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경찰에 가면 상대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요.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때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택시 동료한테 들은 적 있는 곳이었어요. 주택가 안쪽에 있는 작은 빌라의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보안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손님, 제가 아는 곳으로 갈게요. 안전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임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안전가옥이요? 네. 일단 거기서 몸을 숨기고 다음을 생각해봐요. 저 차를 따돌린 다음에요. 정임은 잠시 도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처음 만난 택시기사인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믿을게요. 도윤은 그 말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책임감이었죠. 이 손님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점점 더 미끄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사이드 미러에 비친 검은 차량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따돌린 건 아니었지만 일단 거리를 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손님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요. 그게 택시기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 덮인 새벽길 위로 택시의 빨간 미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를 검은 그림자가 집요하게 쫓고 있었죠. 도윤은 큰 길을 피해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경찰서 같은 곳은 오히려 위험했어요. 그런 곳은 추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상하는 장소니까요. 숨으려면 아무도 예상 못할 평범한 곳이 좋았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빌라가 4동 정도 모여 있는 작은 단지였어요.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가로등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서민 아파트 같았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평생 고급 호텔과 대기업 빌딩만 드나들던 사람에게 이런 곳은 낯설었겠죠. 여기가 안전가옥이라고요?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화려한 곳보다 이런 곳이 오히려 안전해요. 저 사람들은 손님이 호텔이나 병원으로 갈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이런 동네까지는 생각 못하죠. 도윤은 빌라 단지 사이로 난 좁은 통로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통로 끝에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였어요. 낡은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죠. 문제는 진입로였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경사도 제법 있었고요. 도윤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각도를 잡았습니다. 타이어가 눈 위에서 살짝 헛돌았지만
핸들을 작게 움직여 균형을 잡았어요. 정임은 뒷좌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은 채 앞을 바라보았죠. 차가 미끄러질 때마다 어깨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셔터 앞에 멈췄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내리고 옆에 있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김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택시기사 박도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택시가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셔터가 뒤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 도윤은 비로소 어깨의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주차장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차량 대여섯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밝은 방범등이 켜져 있어서 꽤 환했죠. 겉으로 보기엔 낡은 빌라였지만 안은 보안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주차장 한쪽에서 남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짧은 머리, 무뚝뚝한 인상이었죠. 박 기사? 김 사장한테 얘기 들었어. 급한 손님이라며. 네.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고급 코트 차림의 노년 여성이 이런 곳에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관리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1층에 빈 방 있어. 거기 있어.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정임을 안내했습니다. 정임은 주차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눈빛이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여긴 대체 어떤 곳이에요? 제 선배 기사님이 알려준 곳이에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요. CCTV도 있고 외부에서 쉽게 못 들어와요. 계단을 올라 1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빌라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복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세 번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죠.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그리고 전기난로가 있는 단촐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임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천천히 앉았어요. 예순한 살의 몸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전기난로를 켜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장갑에서 빼낸 전자추적기였어요. 작은 검은 판이 손바닥 위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죠. 이거 아직 신호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차단해야 합니다. 도윤은 방 한쪽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물을 받아 추적기를 비닐봉지로 감싼 뒤 물컵 안에 넣었어요. 이러면 신호가 약해져요. 완전히 차단되진 않아도 위치 추적이 어려워지죠. 정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버리면 안 돼요? 증거니까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도윤의 대답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택시기사가 생각보다 훨씬 빈틈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이 그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민수 씨? 회장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는 정임의 경호원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이서 회장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도윤은 그 남자를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오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호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었어요. 아까 비서가 배신자였던 것처럼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호원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딪혔죠. 김 사장한테 연락했더니 여기라고 하더군요. 저도 믿을 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손, 주머니, 눈동자를 빠르게 살폈어요. 무기를 숨긴 건 아닌지, 혹시 따라온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죠. 바깥에 다른 차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도 거의 막혀 있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그런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는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믿어도 돼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도윤의 말에 경호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 같았죠.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정임의 안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정임이 갑자기 어지러운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회장님, 경호원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도윤도 재빨리 정임 옆으로 갔죠.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정임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도윤은 정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최근에 드시는 약 바뀐 거 있으세요? 정임이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약이요? 네. 새로 처방받은 약이나 복용량이 바뀐 약 같은 거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약이요. 2주일 전에 바뀌었어요. 주치의가 새 약이 더 좋다고 해서.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약 교체, 비서 교체, 일정 변경,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정임의 상태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윤은 가방에서 손난로를 꺼내 정임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잡고 계세요. 따뜻한 물도 드릴게요. 그는 테이블 위에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은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눈 위를 밟는 소리였죠. 모두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주차장 입구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창문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깥을 살폈죠. 검은 차량이 천천히 빌라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쫓아오던 그 차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눈 위로 타이어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저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손님인데.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살려야 할 가족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정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에 서린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죠. 이 젊은 택시기사에게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버티면 당신한테도 기회를 주겠어요. 임시로 내 옆에서 안전을 담당해줘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순한 살의 그룹 회장이 34살 택시기사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죠.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전기난로의 희미한 열기만이 퍼지고 있었죠. 정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손난로를 꼭 쥐고 있었고 경호원 민수는 창가에서 바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 진심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버티면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61살의 그룹 회장이 진지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요. 임시로 안전을 담당해 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 사정도 해결해 주겠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정이라는 말에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택시기사예요. 경호 같은 건 할 줄 몰라요. 경호가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서 눈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요. 상황을 읽고 위험을 알아채고 대처하는 거요.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부려왔을 그녀가 처음 보는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무심코 꺼내 화면을 보던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병원에서 온 거였죠. 미납 안내. 입원비 700만 원 미납. 일주일 내 납부 요망. 도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의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치료비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밀린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정임은 도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침착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진 걸 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길 수가 없었죠. 정임은 그런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돈 문제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치료비가 밀렸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톤이었죠.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오래됐어요. 그 말에 정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새벽에도 택시를 모는 거군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죠. 정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돌려 정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당당해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시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는 거요. 정임의 말에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정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회라면 달랐죠. 스스로 일해서 버는 거라면요.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정임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왜 이러는 건지 아세요? 정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손난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짐작은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었어야 했어요.
사고로요. 화재나 질식 아니면 심장 쇼크 같은 걸로 위장해서요.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까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사고사로 꾸미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아세요? 오늘 저녁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난방기가 고장났다고 수리기사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부른 적이 없거든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보일러실에서 뭘 만지작거리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기구가 막혀 있었어요. 만약 그 상태로 밤새 난방을 틀었으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 없이 난방을 틀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사고였죠. 그래서 급하게 집을 나온 거예요. 비서가 택시를 불러줬는데 그 비서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고요. 도윤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방기 조작, 비서 교체, 장갑 속 추적기. 누군가 정임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짐작은 가세요? 정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부회장으로 있는 아들이에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까 정임이 아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죠.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일 아침 이사회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못 나가면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요. 아들한테요. 정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손난로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회사를 일군 사람이 자식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확신은 증거로 만들면 돼요. 정임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짐작뿐이잖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시간표, 통화 기록, 약 처방전 같은 거요. 그런 거 모으면 누가 뒤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임은 그런 도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당신 정말 그냥 택시기사 맞아요? 맞아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게 되는 거예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일단 휴대폰은 끄는 게 좋겠어요. 위치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유선 전화만 쓰죠. 경호원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정임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도윤은 다시 테이블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까 택시에서 빼온 거였죠. 그는 그것을 정임에게 건넸어요. 이건 보험이에요. 오늘 밤 있었던 일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추격당한 것, 문이 저절로 잠긴 것 다요. 정임은 작은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물건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요.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해요. 도윤의 말에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사회가 열려요.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판이 바뀌어요. 거기까지만 버티면 돼요. 도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3시 반이니까 약 5시간 반 정도 남은 거였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5시간 반이요. 버틸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어깨를 펴고 앉았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밤은 깊었고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죠.
도윤은 창가로 가서 커튼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지만 언제 다시 검은 차량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어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죠. 정임은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경호원 민수는 창가에서 바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눈을 밟는 소리, 그리고 엔진이 멈추는 소리였죠. 도윤은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빌라 입구에 멈춰 있었어요. 아까 쫓아오던 차와는 다른 차종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곧이어 뒷좌석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왔죠. 도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뒷좌석에서 나온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죠.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저 사람 아세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임이 눈을 뜨고 창가로 다가왔어요. 커튼 사이로 바깥을 보던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정임을 바라보았죠.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노크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3번의 노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도윤의 귀에는 어딘가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결국 경호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47살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임을 보자마자 달려가 어깨를 잡았어요. 눈에 물기까지 맺혀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걱정에 잠 못 든 아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그 장면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한 행동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천장에 CCTV 카메라, 창문 위치, 그리고 문잠금 장치까지요. 마치 군인이 작전 지역을 살피듯 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갔죠. 도윤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아들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까요? 어머니 얼굴부터 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어요. 아들은 경호원 민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호원이 알려준 거라면 일단은 말이 되네요. 하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엔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분이야. 택시 기사분이에요. 아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죠. 그리고 도윤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택시기사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 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손님이 위험해 보여서요.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요? 택시기사 주제에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아들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도윤의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저는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길에서 사람 살려본 적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죠. 누가 어머니를 위협했는지 수사해야 해요. 그 말에 도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상대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아들이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저는 오늘 밤 처음부터 상황을 봤어요. 장갑 속에서 추적기가 나왔고 블랙박스 녹화도 누가 조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죠.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민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정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너무 빠르다. 아들 세민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달려온 건데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민수한테 물었다고 했지. 근데 민수는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내가 먼저 연락했다며. 정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 의심이 가득했죠. 세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이 돼서 여러 곳에 연락한 거예요. 어머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가 걱정하는 건 알아. 근데 너무 빨라. 내가 여기 온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내가 벌써 여기 있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의심을 표현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세미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떨리고 손이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어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자식을 의심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세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황당하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알겠어요.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일단 저는 나가 있을게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세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도윤을 돌아보았어요. 택시기사 양반 조심하세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좋을 거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세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져 갔어요.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창가로 가서 바깥을 살폈습니다. 세민이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잠시 후 빌라 주변으로 낯선 차량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한 대, 반대편 길에 한 대. 마치 포위하듯 자리를 잡았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세민이 나간 직후에 차량이 늘어난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경호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하고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인한테 부탁해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박도윤 씨죠?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안입니다. 지금 손 떼시면 괜찮은 금액 드릴게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치료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어요. 거절이에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까지 4시간 남았어요. 긴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방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걸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임이 그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아? 손녀였습니다. 정임의 아들 세민의 딸 한소연이었죠. 소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다녀간 거 알아요. 몰래 따라왔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젊은 여성은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정임이 손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아버지 차를 따라왔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나가시길래 불안해서요. 소연은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정임에게 보여주었어요. 할머니, 저 자료 모아뒀어요. 혹시 필요할까 봐서요. 도윤은 호기심에 소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메모 앱이 열려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정임을 향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 사람 믿어도 되냐는 눈빛이었죠.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연은 도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약 바뀐 날짜, 비서 교체된 날, 병원 일정 바뀐 날이에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적어뒀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함께 상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11월 3일, 주치의가 바뀜, 새 주치의 김 원장. 11월 15일, 혈압약 변경, 기존 약에서 새 약으로. 12월 2일, 개인 비서 퇴사, 새 비서 배치. 12월 20일, 병원 검진 일정 갑자기 변경. 기록은 더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일정이 바뀐 날이요. 다 눈 오는 날이네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발견했어요. 11월 15일, 12월 2일, 12월 20일. 다 눈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어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 오는 날을 골라서 일정을 바꾼 거라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도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미끄러져 넘어졌다거나 차가 미끄러졌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아,
이걸 왜 모은 거야?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 아버지를 의심한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가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죠.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연은 말을 끊고 다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이상한 전화를 받는 걸 봤어요. 화면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소연이 직접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 병원 로비, 원무과 직원이 통화 중, 회장님 일정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통화 끝나고 주의 살핌, 수상함. 도윤은 기록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일정 변경, 약 교체, 비서 교체까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기록들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봤어요. 소연은 휴대폰에서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달력 앱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사회 자료가 인쇄됐어요. 아버지 쪽 사람들이 인쇄소에서 가져갔고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회 자료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할머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영권 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할머니가 서명한 위임장도 있고요. 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 저도 알아요. 위조된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이사회에 제출되면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위조된 서류까지 준비됐다면 상대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쇄소가 어디예요? 자료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강남에 있는 인쇄소예요. 새벽 4시쯤에 배송차가 출발했대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가 받았어요. 형, 나야. 급한 거 하나만 부탁할게. 강남 쪽 인쇄소에서 새벽에 나온 배송차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말을 듣더니 곧 진지해졌죠. 알았어. 동료들한테 물어볼게. 눈 때문에 다들 도로에서 대기 중이니까 뭔가 봤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 네트워크예요. 새벽에 일하는 동료들이 많거든요. 도로 상황이나 차량 이동 같은 거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정임과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기사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은 몰랐겠죠. 잠시 후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도윤아, 찾았어. 강남 인쇄소에서 나온 흰색 봉고차, 지금 여의도 쪽으로 가고 있대. 눈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어서 아직 멀었어.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형. 계속 추적해줘. 전화를 끊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배송차 위치 파악했어요. 이사회장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거예요. 눈 때문에 도로가 막혀 있거든요. 소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까 받은 전화 내용이었죠. 손 떼시면 괜찮은 금액 드릴게요. 어머니 치료비도 필요하시잖아요. 녹음이 흘러나오자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마 세민 회장님 쪽 사람일 거예요. 저한테 돈 주고 빠지라고 한 거죠. 도윤은 녹음 파일을 소연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백업해 두세요. 여러 군데 저장해 놓는 게 안전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도 보냈죠. 증거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이사회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게 뭐가 있죠? 정리해봐요. 소연이 손가락을 꼽으며 대답했습니다. 약 변경 기록, 비서 교체 기록, 병원 일정 변경 기록, 눈 오는 날 패턴, 원무과 직원 수상한 통화 목격, 가리고 방금 그 녹음이요. 장갑에서 나온 추적기도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결심이 서린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어. 이사회에 가야 해. 소연이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목소리로 직접 말해야 해. 서류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지쳐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죠. 도윤은 그런 정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이사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밖에서는 눈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웠고 적들은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8시 서울 시내는 폭설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엉켜 있었고 버스와 지하철도 지연되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연신도로 결빙 주의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여의도 본사 건물 앞도 혼란스러웠어요. 이사진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취재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회장 건강 이상이라는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일부 기사에는 회장이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죠. 회의실 안에서 부회장 세민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옆에는 비서실장이 서 있었죠. 어머니는 아직 연락이 안 됩니까? 세민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안전가옥에도 안 계시고요. 세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건강 악화로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공지해. 그리고 위임장 준비됐지?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세민은 그것을 받아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위조된 위임장이었죠. 어머니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9시가 되자 이사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12명의 이사가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 자리만 비어 있었죠. 세민이 일어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한정임 회장님께서 건강 문제로 오늘 참석이 어렵습니다. 어젯밤 갑작스러운 사고로 현재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계십니다. 이사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께서는 이번 이사회 결정을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기 위임장이 있습니다. 세민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세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 사이로 예순한 살의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다른 쪽 팔은 손녀 소연이 부축하고 있었죠. 뒤에서는 도윤과 경호원 민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정임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밤새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었죠. 정임이 회장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도 멀쩡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어젯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집 난방기를 조작해서 질식사시키려 했고 추적기를 심어 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세미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헛것을 보신 거 아닙니까? 정임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헛것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작은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동전 크기의 검은 장치가 들어 있었죠. 이건 어젯밤 제가 건네받은 장갑 안에서 나온 추적기입니다. 누군가 회장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그 장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민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앞으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모아둔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3개월 전부터 할머니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약 변경 날짜, 비서 교체 날짜, 병원 일정 변경 날짜요. 이 모든 게 눈 오는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연은 기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새벽에 녹음된 통화입니다. 소연이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손 떼시면 괜찮은 금액 드릴게요. 어머니 치료비도 필요하시잖아요. 녹음이 흘러나오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세민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저를 모함하시려는 겁니까? 정임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조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알겠지. 근데 세민아, 내가 가져온 그 위임장, 내가 서명한 적 없어. 세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위임장을 집으려다 멈췄어요. 도윤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리 카드를 들어 보였어요. 이건 제 택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어젯밤 추격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검은 차량이 헤드라이트로 신호를 보낸 것, 택시 문이 원격으로 잠긴 것까지요. 도윤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어젯밤의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눈 오는 골목, 뒤따라오는 검은 차량, 갑자기 잠기는 차문.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사들이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세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세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세민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장님, 병원 관계자와의 금전거래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시죠. 비서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부회장님이. 됐어. 세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비서실장의 말은 모든 이사들에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민은 사면 초가에 몰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사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고 제 판단은 멀쩡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경영권 이양 논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임에게 인사했어요. 세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출구 쪽으로 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부회장님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세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어딘가 원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정임은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회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회의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은 본사 건물 로비에서 소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임은 이사들과 추가 회의를 하고 있었고 경호원 민수는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었죠. 도윤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세민은 경찰에 잡혀갔지만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잡힌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택시 동료 형의 전화였죠. 도윤아, 이상한 거 발견했어. 아까 그 검은 차량 있잖아. 지금 강남 쪽 병원 앞에서 멈춰 있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인데요? 성모병원. 거기 뭔가 있어?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모병원. 그곳은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형, 고마워. 바로 갈게. 도윤은 전화를 끊고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 가봐야 해요.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도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쌓인 인도를 뛰어가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폭설 때문에 빈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택시가 주차된 곳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도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폭설로 차들이 엉켜 있었고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죠. 도윤은 이를 악물고 골목길을 이용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추격전에서 익힌 감각이 살아났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박 기사님, 큰일 났어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수상한 사람들이 할머니 측 관계자 병실 쪽으로 갔대요.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경찰한테 연락했어요? 했는데 눈 때문에 이동이 느리대요. 기사님이 더 가까울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도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눈길이라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단 기어로 바꾸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며 미끄러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졌을 때 도윤의 휴대폰으로 동료 기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우리 지금 병원 근처야. 뭐 도와줄까? 도윤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형, 병원 뒷문 쪽 막아줄 수 있어요? 수상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알겠어. 동료들 불러서 갈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병원 정문 앞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어요.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경비원이 어딘가로 뛰어가는 게 보였죠. 도윤은 어머니 병실이 있는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거기 서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보았어요. 그들은 잠시 도윤을 보더니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뒤쫓았습니다. 복도를 달려 비상계단 쪽으로 갔어요. 남자들은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죠.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도윤은 휴대폰으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지금 내려가요. 뒷문 쪽으로. 알았어. 대기하고 있어. 1층에 도착했을 때 남자들은 뒷문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택시 세대가 막아서고 있었어요. 도윤의 동료 기사들이 차량으로 길을 막고 서 있었죠. 남자들이 당황해서 다른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끝났어요.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결국 경비원들에게 붙잡혔어요. 도윤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병실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른 환자 보호자분이 막아줬어요. 환자분은 무사해요. 도윤은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평화롭게 자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죠. 도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지만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죠. 기사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은요? 네, 다 괜찮아요. 무사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걱정하셨어요. 기사님한테 꼭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지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소연 씨도 수고 많았어요. 할머니 잘 모시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밖에서는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세민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끝난 거였죠. 도윤은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도시 위로 희미한 빛이 퍼져나갔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서류 정리와 조사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어요. 도윤은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설이 멈추고 도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도로 위 눈은 녹아 물이 되었고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란 꽃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옆에 놓인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요. 도윤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노란 꽃잎 위로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색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예전보다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았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덕분이었죠. 며칠 전 정임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치료비를 모두 해결해 주었어요.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로요. 도윤이 그날 밤 한 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더 놀란 건 그 다음 제안이었어요. 정임은 도윤에게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차고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택시 정비도 하고 나중에 원하면 작은 사업도 해볼 수 있게요. 도윤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임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결국 도윤은 받아들였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스스로 일해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니 소연이 서 있었어요. 한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소연은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며 걸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긴장된 모습은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연 씨, 여기는 왜 오셨어요? 할머니가 보내셨어요. 어머님 상태 어떠시냐고 여쭤보래요. 소연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덕분에요. 도윤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죠. 소연이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 일 이후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세민 부회장님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조사받고 계세요. 아직 재판 전이라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은 지셔야죠.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고발한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윤은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기록을 모으고 할머니를 지킨 거잖아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됐을 뿐이에요.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적어뒀던 것 뿐이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껴도 그냥 넘기거든요. 도윤의 말에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기사님도 대단하셨어요.
처음 보는 손님인데 밤새 지켜주셨잖아요. 목숨 걸고요. 목숨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 봤어요. 눈길에서 추격전 하시는 거 정말 위험했잖아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는 골목, 뒤따라오는 검은 차량, 미끄러운 도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들이었죠. 그때는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앞에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소연의 말에 도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기사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할머니가 직접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 하세요. 네, 시간 되면 꼭 찾아뵐게요. 소연은 밝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도로가 반짝이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일주일 전 장갑에서 꺼낸 추적기가 들어 있었어요.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뒤 돌려받은 것이었죠. 도윤은 그 작은 장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검은 판.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으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간직해둬야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도 괜찮았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눈을 뜨시면 이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었죠. 아들이 어떻게 한밤을 버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바꿔놓았는지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택시를 몰아야 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는 해결됐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게 도윤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일주일 전 폭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로 걸어가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큰 자리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살겠다고요. 택시기사로서, 아들로서, 한 사람으로서요.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낮 기온은 영상 5도, 도로 결빙 구간이 일부 남아있으니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길 운전은 이제 자신 있었거든요.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로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눈이 녹으며 드러난 아스팔트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숨겨졌던 진실이 결국 드러나는 것처럼요.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 도윤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택시의 빨간 미등이 거리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